자, 다음은 이제 산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리광학을 이렇게 주로 다룰 때 주로 이제 어, 그 잠시 언급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산란은 음, 그 매질 내부의 굴절률이 공간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고 흔히 미시적인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빛의 입자성과 이제 파동성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입자성과 관련된 얘기들과 이제 파동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산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산란은 여러 종류의 산란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산란들이 있습니다. 뭐 레드포드 산란들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산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연 현상과 관련된 얘기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대한 그 산란을 조금 비교 설명하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연 현상에 볼 수 있는 그 산란을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낮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그 빛의 그 형태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저녁 같은 경우에 해가 이렇게 지게 진 해가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구름과 구름 사이의 슬릿의 형태 때문에 빛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이제 회절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 이 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입자가 또는 이제 슬릿의 형태가 작아서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그 빛이 그렇게 탄성적으로 산란되는 것을 이제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입사된 그 빛의 방향이 바로 그 입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슬릿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입자 사이즈가 적은 경우가 맞아 레일리 산란이고요. 그다음에 입자 사이즈가 점점 커질 때를 바로 이제 그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산란은 그 입자의 사이즈가 클 때, 즉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즉 만약에 재료라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레일리 산란이다, 또 미산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은 나중에 그 광재료하고 우리 광자하고 상호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이 산란 현상들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산란에 관계된 얘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레일리 산란, 그다음에 미산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란에 관계된 부분들이 우리 실제로 시공학인 경우에 대해서 양광학계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이제 산란 현상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현상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이제 미시적인 범위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이 미시적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굴절률의 공간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광학 재료 내부의 그 밀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경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경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공기하고 자, 렌즈, 이제 광학적 매질이죠. 광학 자, 매질인 경우에 대해서 이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살펴볼 때 예를 들어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빛이 여기 공기의 굴절률이고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굴절률이 1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렌즈 굴절률이 예를 들면 뭐 1.5, 1.6, 1.7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굴절을 하게 되는데 물론 경면인 경우에 대해서 즉 거울과 같은 면 이렇게 이게 그 경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1인 그 매질을 하고 그다음에 굴절률이 1.5인 매질을 접하고 있는 이 경계면 사이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빛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속도의 정의에서부터 굴절률이 이 1이 아닌 즉 그 굴절률이 1이 큰 1보다 큰 이 매질 내부에서는 빛은 이제 분명히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굴절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경계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그런 사실이 될 거고요. 그런데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미시적인 이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질 내부에 예를 들어 수정체라고 합시다. 수정체가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요 그 수정체낭을 구성을 하고 있는 굴절률과 그다음에 수정체 핵 주위에 존재하는 이 굴절률이 분명히 어떤 그 공간적인 굴절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굴절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수정체 앞에 방수체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 수정체의 굴절률도 각각 다르지만 수정체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굴절률의 분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은 같은 수정체이지만 굴절률이 수정체 외피와 수정체의 핵 부분에 그리고 그 광축과 즉 C축이라고 하죠. C축과 가까운 쪽은 좀 더 밀도가 더 높다. 즉 굴절률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재료 수정체 내부 안에의 그 매질들은 경면이 아니고 경계면에 있는 이렇게 벽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굴절에 대한 그 성질들로부터 이제 그 굴절률이 서로 다르게 되면 분명히 빛은 다른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환기를 해보면 분명히 수정체 내부에서도 분명히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광선을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간적인 분포 자체가 이게 이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울퉁불퉁한 그 경계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굴절률의 분포가 이렇게 딱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면, 즉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적인 그 부분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산란이라고 하는 것들도 굴절을 확대 해석한 거라고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는데
공간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분명히 굴절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또 굴절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이 경계면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랜덤하게 어떤 일정한 공률의 분포가 아니라면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랜덤하게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한 게 바로 이제 산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회절이라든지 굴절이라든지 그리고 반사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자, 이건 왜냐하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율의 공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회절 또는 굴절, 반사 등의 형태들이 다 나타나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일련의 현상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은 아까 우리가 수정체를 생각을 할 때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변수들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아까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산란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도 분명히 굴절되는 것, 회절되는 것과 관련된 게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의 불일치 정도, 그리고 이 굴절률 자체가 아까 이 수정체 같은 경우도 뭐 이 광축과 점점 멀어질 때 굴절률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수정체 내부에서도 광축 사이에서도 수정체 전극과 수정체 후극인 경우에 대해서부터 비진행을 하는데, 여기와 여기가 각각 굴절률이 각각 다른 분포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입자 크기에 하고 비균질한 정도에 따라서 또 파장의 이 파장은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 굴절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산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성의 불균일. 자, 이 말은 분명히 아까 이 수정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임의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랜덤하게 분포되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규칙성들의 불균일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산란광의 형태는 이제 복잡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형광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교통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공사장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착용하는 X반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형광 밴드가 있는데 그 형광 밴드에서 나타나는 이 일련의 광학적인 현상이 바로 형광이 되겠습니다. 이 형광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집안 벽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별 모양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고 이렇게 붙여두게 되면 불을 켰다가 있다가 불을 이렇게 끄게 되면 그 순간 이렇게 형광색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형광이라고 하는 이 광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광학적 현상이 눈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야간에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프레쉬를 이제 스트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쉬를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두운 곳에서 프레쉬를 터뜨렸을 때 사람 눈이 또는 이제 고양이라든지 어떤 강아지라든지 이 눈이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때가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광학과에서, 자, 안광학계에서 이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빨갛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광학적으로 이제 형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광은 이제 단일 파장에서 매질의 흡수한 복사선이 흡수된 후에 흡수한 파장보다 긴 파장으로 이제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형광 물질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광 물질이 그 에너지 상태, 즉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어떤 매질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안정된 상태들을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저 상태 또는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부의 자극 없는 상태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래서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썼던 것처럼 그 ATU, 그러니까 한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진동수에 관련된 그 에너지 있죠. 자, 그 에너지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형광 물질에 자극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적외선 영역인 경우는 이 자외선 영역보다 에너지가 작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광과 관련된 그 에너지는 이제 주로 자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 자, 광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형광 물질들 간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형광 물질들 자체가 이 포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형광 물질에 전달하게 되겠죠. 즉, 이제 뭐 분자든지 어떤 그 이온이든지 간에 흥분한 상태가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에너지보다 높은 준위, 그래서 이거를 여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excited 스테이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그 물질들이 여기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 있는 분자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이 말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면,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가장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밖으로 무엇인가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상태, 즉 외부에서부터 포톤 에너지를 이제 받고 나서는 준 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즉 올라가자마자 이쪽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준 안정 상태인 준 안정 상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에너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균일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가 됐다가 이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적응이 된다는 뜻이죠. 적응이 됐을 때 이제 준 안정 상태가 됩니다. 준 안정 상태가 됐을 때 이 준 안정 상태에 있었던 이
뭐 분자들이라든지 이온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될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을 딱 켰을 때, 불을 이제 웨이브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불을 딱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를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되고요. 보면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들어오는 상태들은 바로 그 분자들을 자 이런 상태로 만들고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것을 딱 끊었을 때 이걸 딱 끊었을 때는 끊게 되면 즉 외부로부터의 에너지가 이제 정리된다. 즉 불을 켰을 때 켰다가 킨 상태에서는 이렇게 분자들이 올라갔다가 이 안정적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계속 포톤 에너지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그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갔다가 준 안정 상태로 가서 쭉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다가 딱 끊었을 때, 즉 불을 껐을 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그 에너지가 더 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로부터 이까지의 이 에너지를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준 안정 상태, 즉 불을 켜서 계속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준 안정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을 딱 껐을 때 원래대로 돌아올 때의 그 에너지 차이를 2라고 했을 때 1보다 에너지는 E가 항상 작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에너지가 E가 작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가 E가 작다는 얘기는 바로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1번의 파장보다 2번의 파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외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가 작고 파장은 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긴 영역으로, 즉 긴 파장으로 이렇게 복사선이 방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포톤 에너지가 나중에도 이 다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자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 즉 파란색 계통의 그 에너지들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그 방출되는 그 파장은 긴 파장, 즉 적외선 영역, 즉 빨간색 영역에 있는 빛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빨간색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정목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긴 파장으로 이 복사 방출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형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방출된 즉 이 말은 그 눈에 사진을 그 프레쉬와 같은 스트로보와 같은 그 강한 빛이 순간적인 강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눈 안에 있는 대부분 이제 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수정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수정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이와 같은 그 안정 상태에서 이제 여기 상태로 이제 익사이트 됐다가 이렇게 그 형광의 그 성질들로 인해서 그 빨간색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눈에서는 이제 베일성 눈부심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죠. 라이트를 직접 쳐다보고 있다가 밝은 빛을 쳐다보고 있다가 물론 축동도 되기도 합니다. 광학적으로 축동도 즉 그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셔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홍채가 작용을 해서 축동도 하게 되고요. 그 축동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외선들은 눈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시야가 흐려지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는 밤에는 늘 그 경험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이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즉 형광 그 복사 선에 의해서 이제 배이성 눈부심을 이제 만든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래서 배이성 눈부심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광학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수정체에서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수정체에서 물론 이 수정체가 이제 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 그 내부의 그 굴절률 밀도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굴절률의 그 변화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광인 경우에도 그 수정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빛과 반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의 그 대다수가 이렇게 그 형광 물질로 이 물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형광은 대부분 수정체에서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뭐 백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